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 성공리에 끝났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조도 있었고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있었고 여러 성과들이 있었는데 두 분은 일단 총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평을 해주실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미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또는 백신 협력이 제대로 일본보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 나왔어요. 근데 네. 이번 회담은 그런 얘기들을 좀 일거에 날려버리는 그런 성과,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요. 성과는 3개 정도로 나눠 본다면 우선은 북한 문제입니다. 예. 북한 문제인데 외교안보 문제에서 지금 미국은 우리가 항상 좀 걱정했던 거 혹시 민주당 정부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는 하노이의 시쳇말로 볼튼의 깽판이라고 하죠. 그런 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와 판문점이 시작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대화 타협 이번 얘기 회담에서 북핵 제재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즉 한국의 전략적인 방향을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북회담도 응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특히 미사일 지침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떤 주권의 일부를 양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해제했어요. 예. 이건 한국이 우주 개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제 백신 문제는 2가지를 얻은 건데요. 하나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당장의 수요를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걸 얻은 거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내년 후년에 우리 백신을 국자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투자 부분인데 어차피 미국은 전 세계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그 가치 사슬에,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가치 사슬에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거 투자라는 건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예.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거를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면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3가지 정도 성과가 매우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도 똑같은데 사실 약간 아쉬운 점은 있죠. 예. 말씀하셨듯이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권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대화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대중 문제에 있어서는 미사일 그거 없어지는 거 하고 대만 문제로 거론하면서 약간 불편한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회복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는 민간에서 하고요, 안보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부분은 사실은 약간 부차적인 문제고, 안보, 특히 이 백신 안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안보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안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 안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낸 거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 부분과 그리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깜짝 선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특히 백신 국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한국의 지원을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한미 동맹을 더 강조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깜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의미를 깨닫고 또 깜짝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형식이야 어찌됐든
뭐냐면은 지금 국군 55만 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네. 뭐 단순히 지원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아니 개발도상국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이 거의 없었어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거의 없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뭐 남북 관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코로나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안 하게 됐는데 네.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코로나 문제들도 일단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남북 한미 공동 훈련을 미루고만 있을 명분은 없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같이 피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토대를 확실히 해놨기 때문에 이건 좌고우면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김 대표의 임명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문을 좀 다듬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대화에 좀 물꼬가 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물론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주목해야 될 게 하노이 선언을 기점으로 삼지 않고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삼았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남, 북, 미 모두가 합의했던 거잖아요. 예. 합의했던 거고 성과가 컸다라고 김정은 본인이 자평을 했던 네. 회담입니다. 판문점 선언이야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기준 삼겠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북한과 합치된 의사 위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사실은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미국 내파. 또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본 것이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남북 대화 교류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좀 담대한 남북 교류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사실은 시점인데 그 제재 문제나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 제재 문제에 걸려서 우리가 뭘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인도스를 한 겁니다. 미국은 지지하겠다. 다만 뭐 국제적인 기준은 있으니까 그걸 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성김은 한마디로 역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북핵 문제 역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예. 이것이 어느 한쪽이 민다고 해서 어차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대북특사 임명했다는 거는 한국의 그러니까 중개자적 입장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은 원래 이런 거 끝나면은 바로 다음 날 험한 소리를 하는 정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일요일에 조용한 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북한도 계속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그냥 좋은 거 이게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회담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좀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네. 상당히 하반기에 진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남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우리 정치권의 평가를 보면 좀 상반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핵화 전략, 백신 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이 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은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니까 야당이 더 인색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예.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을 다 취하고 저쪽이 손해보고 이런 게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요구하는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뭐 건국 이래 최대 성과? 이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아까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미 동맹의 회복의 기미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는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중국 눈치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 삐그덕거렸거든요. 그리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약간 봉합하는 코로나의 그 덕분이기도 하지만 봉합
봉합하는 그런 정상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계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회담뿐만 아니라 그전에 북미 간에 있었던 모든 회담을 다 계승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하노이가 빠졌느냐면 하노이 노딜이기 때문에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성과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성명에는 싱가포르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 속마음은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걸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원하는 걸 주지 않겠다라는 거는 싱가포르 회담의 그 탑다운 방식을 우린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북미 회담 빼놓고 남북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핵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아야 하고 일정 정도 북미 간에 이렇게 좀 숙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막 앞서 나가지고 하면은 지금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셨는데 좀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치권 평가에 그 대해서. 남북 문제 저는 우선 뭐 좀 여당이 오버한다. 뭐 건국이래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이래 뭐 최대 성과라면 제가 좀 동의를 하겠는데 예. 오버인데 사실 구체적인 것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바이든 상세 사용 설명서도 갖고 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비판을 멈춘 것이 이번 회담이 상당히 잘 됐구나. 라는 또 하나의 좀 역설적으로 이전같이 막 큼을 막 잡는 것이 아닌 것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네. 남북 회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에서 레버리지가 됩니다. 즉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면 북한이 함부로 판을 못 깨요. 예. 그런데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으면은 북한은 한국의 입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미국으로만 달려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북 관계가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얘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12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돌아가신 12년째라는 뭐 의미겠죠.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좀 존경스러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좀 애달프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좀 강하냐면 이분이 평생 꿈꿨던 게 첫째는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한 통합, 두 번째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지역 간 통합, 하나된 국가를 얘기한다면 지금 좀 아니잖아요. 아니고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현재 말하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전히 12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좀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단순히 그리움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꾸 이야기했던 것, 통합의 문제, 그리고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런 그 주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찾았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2년 연속 참석을 한 건데 좀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행보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야권에서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여권에서 그렇지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만 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약간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참석하시는 건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번째 봄 네. 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느낀 거는 출래불사춘이에요. 예. 12번이나 봄이 왔는데 봄이 안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보다 이상이 굉장히 앞서갔던 분이거든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걸 제대로 많은 사람들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봄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권 후보들 다 여권 대권 후보들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쉬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 다음을 책임지겠다고 오는 분들이 또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직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그 꿈들 이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래도 뭐 여권 내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노심 잡기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했을 때 참배객이 54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540만 명의 조문을 받은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지지층의 부채감, 그리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실현이 못 되었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꿈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어받는 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 대권 후보로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어받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죠. 이 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통합과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자신의 비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우선 뭐 추도식이니까 그런 예.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 것들은 저는 별로 보기가 딱 좋지는 않아요. 뭐 친노가 어떻고 이런 걸 보기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원래 선거에는 쓸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쓰는 겁니다. 그런 거여서 또 대권 주자들은 앞으로 경선이 있고 하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몰려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초대를 못 받은 거죠. 6일날 갔다 오셔서 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안 가시는 걸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다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좀 얘기 나눠보신 게 칠룡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잠룡될 뿐이 아니라 뭐 김동연 전 부총리처럼 이런 기대주까지 다 포함해서 칠룡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인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고 압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당신 말고도 우리 이렇게 많이 있어. 우리 흥행 자신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사실은 줄이는 게 대권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네. 사실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네. 계속 그 고민이 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중에 일부는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래서 7명까지 갔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좀 지나가고 나면은요 다른 리그가 생기면 다시 합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안철수의 예. 경우를 봤잖아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흥행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주자가 섰는데 그거를 개인이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과 공정 같은 경우엔 노무현 대통령만의 이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통합과 공정. 게임은 공정해야 하고 다 통합돼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야권의 지금 그 칠룡이라는 분들이 이 이상을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을 맞게 한 용광로처럼 모여가지고 정말 통합되고 또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멋있는 후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8명의 후보인데 오는 27일 후보가 이제 5명으로 예비 경선에서 추려지는데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이라든지 좀 앞으로의 그 방향이 좀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예. 5명이 어떻게 추려질지 모르고 몇 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단일화 구도가 완전히 바뀌고 초선 그룹들 중에서도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화가 왜?
그걸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5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미리 하는 거는 사실 단일화에 대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는 저는 뭐 대표 레이스에서 굉장히 흥행이 되는 건 박수 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빛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강재섭 대표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예. 해서 정권을 창출해야지 대표로서의 보람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표가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 보면은 그런 많은 스펙트럼이나 가능성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다루고 대표로 나가는 분들도 지금 자기가 조연을 충실해야지 전체 흥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보고 찍지 대표를 보고 찍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 흥행판을 잘 만들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좀 예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판도를 보면 국민의힘 뭐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대선주도 그렇고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좀 판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고 여당은 여당답게 좀 안정성이 있어서 좀 대표되는 어떤 강력한 주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야당의 상황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선 주자는 지난주 그 말씀드린 또한 약간 짜네요. 예. 왜냐하면 76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5분이 아직 국민의당 지금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또 3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했던 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 구룡은 전부 민정당, 민자당을 통해서 올랐던 그 정부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용구, 이회창 뭐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모아서 자기네 용이라고 우겨야 할 정도인가. 이거 좀 빨리 정리가 돼야 할 텐데. 그냥 차라리 보수 칠력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좀 동의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짠했고. 당대표 선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5년 동안 전국 선거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전국 선거는. 당연히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새로운 기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원외인 이준석이라든가 초선인 김웅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신 건데 네. 다만 이분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또한 이분들이 당선된 후에 당 리더십을 가지고 대선 후보들을 안전 관리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차치하고 네. 그런데 의구심은 좀 있지만 차치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5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요. 네. 저는 당대표 선거가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좀 국민을 보는 시각이 저 당이 야당답게 좀 하는구나. 예. 다시 한번 뜨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끝으로 인사청문회 전국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제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맹탕 청문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예. 32명이 그 국회 동의를 안 받고 임명을 할 예. 정도가 됐으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인사청문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제일 위에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지금 임기 내에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권력을 감시하라고 하는 그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완전 예. 임명을 안 하고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야말로 대통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사법부에서는 선거재판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6개월 만에 끝내야 하는데. 예. 이렇게 계속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러려고 하면 약간 밖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아셨을 테고 국내에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이런 좀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시고 마지막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그다음 선수한테 차기 대통령한테 넘겨주시는 것이 네. 전체적으로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 단계 인사청문회에서 이거를 증인도 야당 다 나간 다음에 하고 그래서 저기 그 조국 핵서 했던 서민 나 그렇게 만만하냐? 이렇게 올리고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해갖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찰총장 자리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좀 돼야 될 텐데요. 저도 청문회다 청문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의회 정치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의회 정치는 대화 타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다수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른바 소수당은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얻으려면. 그런데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조국 장관을 불러오겠다. 그러니까 이건 조국 청문회 만들겠다는 건 서민 교수를 불러오겠다. 진중권을 불러오겠다. 이거는 김호수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국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니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검증할 게 아니라 조국을 다시 한번 검증할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 받을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청문회 제도가 운영이 되면 이것이 대통령이 나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견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 견제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당신은 자꾸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느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자꾸 임명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인청 제도를 좀 재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동의할 만한 견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김호수 청문회 보면은 그래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고 싶은 건지 청문회 제대로 한 걸 운영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좀 들었어요.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서 안 지켰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국 장관 때 차관이 김호수 차관이었어요. 그러면 조국은 서민하고 진중권하고 같이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조국 청문회 하겠다 그건 오바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